어제 일 절대 말하지 마라! 들키면 너도 끝이다! 그 한마디에 일병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피 묻은 목깃을 감추려 세면대에 기대선 채 손이 자꾸 떨립니다.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숨이 가쁜데 소대장은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부대 위로 어둡게 그늘을 들이운 거대한 헬기 한 대, 로터 소리가 바닥을 흔들며 점점 가까워집니다. 장병들이 얼어붙고 누군가는 이유를 짐작한 듯 낯빛이 사라집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박히는데 그 표정만으로도 뭔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의 진짜 목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곧 묻혀있던 과거와 비밀, 끊어진 인연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이 이야기 계속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민간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작은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GOP 후방부대라고 불리는 이곳은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여름엔 안개가 계곡을 가득 메우는 곳이죠. 이곳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대부분 조용히 시간을 견디며 저녁일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병사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일병 한도윤입니다. 도윤은 입대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지만 부대 안에서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누구와도 깊이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아침 점호 때도 가장 뒤쪽 줄에 서고 식사 시간엔 항상 가장 늦게 식판을 들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입에 넣고는 설거지를 마친 뒤 바로 내무실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내무실에서도 도윤은 조용했어요. 침상 옆 작은 선반에 몇 권의 책을 놓고 귀 가리개를 끼고는 묵묵히 글자를 따라갔죠. 다른 병사들이 떠들고 웃고 때론 욕지거리를 섞어가며 시간을 때울 때도 도윤만은 그 소음 속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어떤 이들은 저 친구 좀 이상하다고 수군댔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내성적인가 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대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특히 도윤 주변에서는 더욱 그랬죠. 일부 선임 병사들은 이유 없이 도윤을 흘겨보거나 지나가면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야, 일병. 왜 그렇게 눈을 피해? 같은 말을 던지기도 했죠. 하지만 도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할 뿐이었어요. 반대로 고참 병사들 중 일부는 도윤을 아예 건드리지 말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쟤는 그냥 가만히 놔둬. 괜히 건드렸다간 너만 손해야. 이런 말들이 은근히 떠돌았죠. 그 말을 들은 후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궁금증은 있었지만 군대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소대장 박중희는 도윤을 대할 때마다 미묘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도윤이 보고를 하러 오면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말끝을 자주 흐렸어요. 그래, 알았어. 가봐. 짧게 끊는 말투 속에는 어딘가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묻어났죠. 다른 병사들에게는 농담도 건네고 가끔 격려의 말도 하던 박중이었지만 도윤 앞에서만은 달랐습니다. 마치 도윤이 존재 자체로 불편한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것처럼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내무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야 하는지, 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대할 때마다 묘한 반응을 보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역할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부대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도윤은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 은밀하게 오가는 속삭임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 도윤은 그 모든 것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도윤은 불침번을 서고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부대는 고요했어요. 발소리만 복도에 울릴 뿐이었죠. 내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윤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침상에 누운 병사들의 고른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도윤은 침낭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이 부대에는 거대한 사건이 터질 예정이었고 도윤은 그 한가운데 서게 될 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고 아침 점호가 시작됐죠.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 보였습니다. 선임들의 눈빛, 간부들의 표정, 그리고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모든 것이 평범한 척 위장하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썩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겨울밤 야간 근무가 끝난 뒤였습니다. 도윤은 초소 근무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얼어붙을 듯 추웠고 빨리 침낭 속으로 들어가 몸을 녹이고 싶었죠. 하지만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왔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문을 닫아버렸고 곧이어 형광등 하나가 켜졌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2명의 병장이 벽에 기대선 채 도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짜증과 악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병 한도윤, 너 요즘 기분 좋아 보이던데?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무엇보다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들을 더 자극했을 뿐이었죠. 말을 안 해? 아, 그래. 넌 원래 말이 없지. 맨날 혼자 책이나 보고 밥도 혼자 먹고 뭐 그렇게 특별한 줄 아나? 다른 병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벽 쪽으로 밀려났어요. 등이 차가운 벽면에 닿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2 병장은 천천히 다가왔고 그들의 눈빛엔 분명한 적의가 담겨 있었어요. 기어 나와, 이 새끼야. 갑작스러운 욕설과 함께 한 명이 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닥으로 끌려 내려갔어요.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무릎이 부딪혔고 순간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넌 맨날 그렇게 깔보듯이 쳐다보잖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도윤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가 필요했을 뿐 진짜 이유 따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도윤의 옆구리를 강타했고 숨이 막혔어요.
이어서 발길질이 이어졌고 도윤은 몸을 웅크린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틸 뿐이었습니다. 멀리 침상에 누워있던 후임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려 소리조차 듣지 않으려 했고 누군가는 눈을 꼭 감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군대에서 폭력은 이미 오래전에 금지됐지만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여전히 은폐라는 이름으로 묻혀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폐에 가담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폭행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었을까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어요. 두 병장은 마지막으로 도윤의 옆구리를 한 번씩 찾고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부턴 눈빛 관리 좀 해라. 알았지? 그들이 나간 뒤 생활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생활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소대장 박중이었어요. 그는 불을 켜고 바닥에 쓰러진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윤의 입가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군복은 흙과 먼지로 뒤범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중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가 도윤을 부축하려던 순간 믿을 수 없는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일, 그냥 조용히 있어라. 도윤은 고개를 들어 박중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절대 말하지 마라. 너나 다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폭행당했는데 왜 말하지 말라는 건가요? 누가 다친다는 건가요? 하지만 박중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윤을 일으켜 세운 뒤 의무실로 데려갔을 뿐입니다. 의무실에서 군의관은 도윤의 상처를 치료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넘어졌습니다. 도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중희가 문 밖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으니까요. 군의관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줄 뿐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박중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라. 너나 다친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자신은 단순한 병사로 취급되지 않는 걸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볼 때마다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만은 점점 커져갔어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이 부대 안에 숨어 있고 그것이 자신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예감 말이죠.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기상 나팔이 울리고 병사들이 하나둘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도윤도 몸을 일으켰지만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의 폭행으로 생긴 상처들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보냈죠. 하지만 도윤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군복을 입고 세면을 하고 아침 점호에 참석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가장 늦게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 병사들은 떠들며 식사를 했지만 도윤 주변만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도윤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이 부서질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부대 상공에서 둔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 부대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커졌어요. 헬기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헬기가 아니었죠. 뭐야 헬기? 이 부대에 헬기가 올 일이 있나? 병사들이 훈련장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거대한 치누크 헬기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며 착륙 지점을 찾고 있었어요. 검은색과 녹색이 섞인 위장 도색의 헬기는 위압감을 풍기며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부대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간부들이 황급히 뛰어나왔고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부대는 군단장이나 고위 장교의 방문이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후방 지원 부대였고 특별히 중요한 작전이나 임무를 맡는 곳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낮에 군용 헬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완전히 착륙하자 로터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며 소음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건 수행 장교 2명이었어요.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이어서 한 명의 장교가 더 내렸는데 그의 계급장을 본 순간 주변에 있던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장이었습니다. 그것도 군단장 계급장을 단 중장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의 걸음걸이엔 위험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추적하러 온 사람처럼,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말이죠. 부대장이 급히 뛰어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단장님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됐네. 중장은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그는 부대장의 인사를 받은 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훈련장에 모여있던 병사들을 훑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중장의 시선이 도윤에게 고정되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도윤도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중장을 바라봤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낯설지 않은 느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중장은 천천히 도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수행 장교들이 뒤를 따랐고 부대장과 간부들도 황급히 뒤따랐어요.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중장이 도윤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어요. 중장은 도윤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입가의 상처, 붕대가 감긴 손목,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까지 말이죠. 일병 한도윤. 중장이 도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예, 군단장님. 상처는 어떻게 된 건가? 중장의 질문에 주변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박중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도윤은 어젯밤 박중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라.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군단장이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도윤은 결국 거짓말을 했습니다. 중장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믿지 않는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수행 장교를 향해 말했습니다. 감찰반을 불러. 지금 당장. 예, 군단장님. 수행 장교가 무전기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부대장과 간부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감찰반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때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일병, 군단장님이 직접 찾아오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혹시? 그리고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일병, 한 중장님 손자래. 그 말이 훈련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파문처럼, 물결처럼 말이죠.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군단장의 손자가 이 부대에 있었다니, 그것도 평범한 일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박중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이 취한 행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장은 다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를 지키려는 의지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중장이 처음으로 도윤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왜 이곳에서 이상한 대우를 받았는지, 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묘한 반응을 보였는지 말이죠. 자신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누군가의 손자였고 그 사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대 안에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중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윤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손길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어요. 부대는 이제 완전히 뒤집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단장이 도착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찰반이 도착했고 이어서 헌병대까지 들어왔어요.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부대 안으로 들어왔고 정장을 입은 감찰관들과 헌병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과 녹음기, 카메라 같은 장비들을 들고 있었어요. 부대장실은 즉시 조사본부로 바뀌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였고 벽면에는 부대 조직도와 병사 명단이 붙었어요. 감찰관들은 간부들을 하나씩 불러들여 조사를 시작했고 헌병들은 내무실과 훈련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는 전부 압수됐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누구도 부대 밖으로 전화를 걸 수 없었고 문자도 보낼 수 없었어요. 부대는 순식간에 고립된 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도윤은 의무실 옆 작은 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다시 한번 그의 상처를 확인했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어요. 도윤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어젯밤의 일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는 것 말이죠. 감찰관 한 명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도윤 앞에 앉았습니다. 일병 한도윤. 내 이름은 김정호, 군 감찰부 소속이야.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솔직하게 대답해주면 좋겠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호 감찰관은 녹음기를 켜고 노트를 펼쳤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중희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찾아왔고 감찰반까지 투입됐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병장 2명입니다. 이름은 최태식 병장과 강민호 병장입니다. 김정호 감찰관은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왜 폭행을 당했나? 이유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소대장님이 오셨습니다. 박중희 님이요. 그분은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정호 감찰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말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전화 다친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호 감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간부가 개입했고 은폐를 지시했어요.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네. 일단 여기서 쉬고 있어. 다시 필요하면 부를게. 김정호 감찰관이 방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홀로 남겨졌어요. 창밖을 보니 헌병들이 내무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상 하나하나를 뒤지고 사물함을 열어보고 바닥과 천장까지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병 한 명이 황급히 감찰본부로 뛰어갔고 잠시 후 여러 명의 감찰관이 함께 내무실로 향했어요. 무언가 발견된 것 같았습니다. CCTV 기록이 없습니다. 한 헌병이 보고했습니다. 내무실에 설치된 CCTV의 저장 장치를 확인한 결과 어제 밤 시간대의 기록만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녹화 장치를 확인해 봤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기계적 결함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관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은폐였어요. 단순히 몇 명의 병사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폭행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목격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내무실에 있었던 병사들이 하나씩 불려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다른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잠들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소음은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동기들끼리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도 명확하게 폭행을 목격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회피했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감찰관들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강제로 진술을 받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낭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침낭 속에서 뭔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손을 넣어보니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도윤의 등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여기 온 순간부터 이 일은 이미 시작돼 있었다. 누가 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필체는 의도적으로 흐트러뜨린 듯 보였고 볼펜으로 세게 눌러 쓴 흔적이 있었어요. 도윤은 종이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어요. 너희 집안은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표적이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이 부대에 배치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건가요? 어젯밤의 폭행도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는 건가요? 도윤은 즉시 김정호 감찰관을 찾아갔습니다. 종이를 건네며 어디서 발견했는지 설명했어요. 김정호는 종이를 받아들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증거로 보관하겠네. 다른 건 발견한 게 없나? 없습니다. 알았어. 조심해라. 누군가 자네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날 밤 도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음모는 자신의 가족,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어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훨씬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이 가장 믿었던 동기, 서상민이 헌병대 조사실로 불려갔어요. 상민은 도윤과 함께 입대했고 훈련소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도윤은 상민이라면 자신의 편에서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조사실에서 나온 상민의 진술은 도윤의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폭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로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김정호 감찰관이 기록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장난? 일병 한도윤은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네. 그게 장난처럼 보였다는 건가? 그때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선우임 간에 좀 거칠게 지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술을 바꾸지 않았어요. 감찰관이 아무리 캐물어도 상민은 장난 같았다. 확실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도윤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상민이 자신을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라고, 누군가 잘못 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복도에서 상민과 마주쳤을 때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상민은 도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빨리하며 지나쳐갔습니다. 그 모습에서 도윤은 진실을 읽었어요. 상민은 정말로 자신을 배신했던 겁니다. 상민아. 도윤이 그를 불렀습니다. 상민은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 그런 말을 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답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 등을 돌린 기분은 어떤 폭행보다 더 아팠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상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말이죠. 상민은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상민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왜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누가 상민을 협박한 걸까요? 아니면 상민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말이죠. 그날 밤 도윤의 어머니가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에서 달려온 거예요. 하지만 부대 정문에서 헌병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제 아들이 다쳤다고 들었어요.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군단장님 지시입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헌병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정문 밖 벤치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어머니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도윤은 창문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멀리서도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 때문에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도윤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늦게 군단장 한재국 중장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작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수행장교도 감찰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할아버지와 손자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앉아라. 중장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침대 끝에 앉았고 중장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장은 손자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위험하다. 내 어머니가 다칠 수 있어. 무슨 뜻이에요? 중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엔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사고사가 아니었다. 중장의 말에 도윤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직이라고 알고 있었지? 훈련 중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배웠을 거야.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중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수많은 전투와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이 지금 손자 앞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는 당시 영관급 장교였어. 소령이었지. 그리고 그는 군 내부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다. 비리요? 무기 밀매, 군납 비리,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정치권과 재계의 검은 커넥션. 내 아버지는 그 모든 걸 파헤치고 있었어.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남기고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 중장은 사진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내 아버지는 훈련장에서 죽었다. 공식 기록엔 사고사로 남았지만 진실은 달랐어. 누군가 그를 죽인 거야.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니, 그것도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말이죠. 그동안 어머니는,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만약 그들이 내 아버지의 가족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면 너희도 위험했을 거야. 중장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 내가 이 부대에 배치된 것도, 내가 폭행당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너를 노리고 있어. 도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아버지의 죽음, 자신의 군 복무, 어제 밤의 폭행,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병사가 아니었어요. 자신은 누군가의 표적이었고,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둘러싼 싸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중장은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랜 시간 잊혀졌던 슬픔을 나눴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부대는 여전히 긴장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윤은 알았어요. 자신이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중장은 도윤을 데리고 부대 본부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헌병 2명이 철문 앞을 지키고 있었고 중장이 다가가자
경례를 올리며 문을 열어줬어요.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또 다른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중장은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여기는 군 비밀기록실이야. 중장이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캐비닛들이 줄지어 있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년간 쌓인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중장은 캐비닛 하나를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내 아버지가 남긴 기록이다. 파일을 펼치자 노란색으로 변한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 복사된 문서,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걸 남기고 싶어 했어.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젠가 누군가 이걸 발견하고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랐지. 문서에는 무기거래 내역, 비자금 흐름,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 고위층, 정치인, 재벌 총수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카르텔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인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당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증거가 사라졌고 목격자들은 입을 다물었지. 나도 손자를 잃을까 두려워서 진실을 덮어버렸어. 중장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고 진실마저 묻어버렸어요. 그 죄책감이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혀왔던 겁니다. 도윤은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거기엔 아버지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내 아들에게 갈 것이다.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언젠가 태어날 아들이 언젠가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완수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아버지, 도윤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였지만 지금 이 순간 도윤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의 의지가, 아버지의 바람이 이 낡은 종이를 통해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하겠습니다. 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려던 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중장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장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들은 내 아버지를 죽였어. 너도 죽일 수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은 지하 기록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중장은 도윤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거야. 감찰반과 헌병대만으로는 부족해. 군검찰과 국방부 감찰까지 투입될 거고 필요하다면 검찰 공조수사도 요청할 거야.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분명 움직일 거야.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그날 오후 감찰본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군검찰 소속 검사 2명이 추가로 도착했고 국방부에서 파견된 감사관도 합류했어요.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부대 내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대형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CCTV 기록도 없고 목격자들도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누가 기록을 삭제했는지, 누가 목격자들을 압박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면, 그래서 포기하자는 겁니까? 중장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내 손자가 폭행당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지휘하는 군단 소속 부대에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이고 그 배후엔 더 큰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그들은 계속 이런 짓을 반복할 겁니다. 중장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최태식, 강민호 두 병장을 구속하십시오. 그리고 박중희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세요. 은폐교사 혐의로 말입니다. 예, 군단장님. 그날 저녁 두 병장이 헌병에게 연행됐습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지고 군용 차량에 실려갔습니다. 병사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어요. 이제 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박중희도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복도를 걸었어요. 양쪽에서 헌병들이 그를 호송했고 다른 간부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날 밤 도윤은 홀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멀리 산 너머로 별이 보였어요. 도윤은 아버지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결국 내 아들에게 갈 것이다. 이제 그 진실이 자신에게 왔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공포는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었고 진실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어요.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최태식 병장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외부 인물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발견된 거예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목표 인물 확인했습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흔적 남기지 마라. 사고처럼 보이게 해. CCTV는 처리했습니다. 군검찰 검사는 이 메시지를 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범죄였고 배후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검사는 즉시 발신자 추적을 지시했어요. 이 번호 역추적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오. 한편 박중희 조사에서도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박중희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저도 협박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모릅니다. 전화로만 연락이 왔어요. 만약 일병 한도윤 건을 묻지 않으면 제 가족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는 언제 왔습니까? 폭행 사건 당일 밤입니다. 제가 의무실로 도윤을 데려간 직후였어요. 감찰관은 기록을 남기며 물었습니다. 그 전화번호는 기억합니까? 아니요. 발신자 표시가 안 됐습니다. 조사팀은 박중희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시각에 수신된 전화는 있었지만 발신 번호는 가상 번호였어요.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중장은 국방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사이버 수사팀과 정보사령부의 지원을 요청했어요. 이제 이 사건은 군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범죄 조직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날 오후 정보사령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를 가져왔고 즉시 통신 기록 분석에 착수했어요. 컴퓨터 화면엔 수많은 숫자와 코드가 흘러갔습니다. 발신지를 특정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보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량에서 발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지국 기록은 확보했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을 이동한 차량을 추적 중입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상대는 자신들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대응할 거예요. 그날 밤 부대 외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가 철책 너머 숲속에서 불빛을 발견한 거예요. 즉시 보고가 올라갔고 헌병대가 출동했습니다. 누구냐? 거기서. 헌병의 외침과 함께 숲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도망치는 발소리였어요. 헌병들이 추격했지만 어둠 속에서 상대를 놓쳤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군용 쌍안경이었습니다. 누군가 부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헌병대장이 중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중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계를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도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예, 군단장님. 도윤은 본부 건물 안쪽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창문도 없고 출입구는 하나뿐이었어요. 문 밖엔 무장한 헌병 2명이 24시간 교대로 지켰습니다. 도윤은 사실상 보호감금 상태가 된 거예요. 방 안에 홀로 있던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밖에 있고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건 분노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까지 없애려는 그들에 대한 분노 말이죠. 다음 날 새벽 중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보사령부가 발신자를 특정한 거예요. 전화를 건 사람은 서울에 본사를 둔 로비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곳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인과 재벌을 연결하는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 회사 대표가 누굽니까? 중장이 물었습니다. 장석훈입니다. 과거 군 출신이고 전역 후 민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장교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이 일병 한도윤의 아버지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장석훈은 도윤의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고 아버지가 추적하던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계속 카르텔의 일원으로 활동해왔던 거예요. 지금 그는 어디 있습니까? 서울 본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체포하십시오. 지금 당장. 중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부대 내 모든 전화선이 끊겼습니다. 컴퓨터도 먹통이 됐어요. 누군가 통신망을 마비시킨 겁니다. 이건 공격입니다. 정보장교가 외쳤습니다. 동시에 부대 외곽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경계 철책 일부가 폭파된 겁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부대는 순식간에 비상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전 병력 전투 배치, 침입자 색출, 부대장의 명령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무기고로 달려갔고 실탄이 지급됐어요. 헌병대는 본부 건물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중장은 즉시 도윤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달리며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헬기 준비, 민간 통신망으로 군단 사령부에 연락, 증원 부대 긴급 출동. 본부 건물 3층, 도윤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중장은 문 밖을 지키던 헌병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치 총에 맞은 것 같았어요. 중장은 권총을 빼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인데 도윤이 사라진 거예요. 중장은 방 안을 살폈습니다. 그때 천장 환풍구 덮개가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누군가 환풍구를 통해 침입해 도윤을 데려간 겁니다. 도윤이 납치됐다. 즉시 부대 전체 수색. 중장의 외침이 무전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모든 건물, 모든 차량, 모든 공간이 수색됐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부대 후문 근처 숲속에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타이어 자국과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차량 한 대가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추적 가능합니까? 도로 CCTV를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산골이라 카메라가 많지 않습니다. 중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자를 놓쳤어요. 그들은 결국 도윤을 데려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중장은 무전기를 들었어요. 목표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영원히 놓칩니다. 전 군단 병력 출동, 경찰과 합동 작전 개시. 도윤이 납치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장은 군단 작전 본부에서 상황판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전국의 경찰과 군 병력이 동원됐고 모든 검문소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헬기 6대가 강원도 일대를 수색 중이었고 정보사령부는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어요. 군단장님,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 한 대를 포착했습니다.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화면에는 고속도로 CCTV 영상이 떠올랐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됐습니까? 예, 확인됐습니다. 장석훈 소유 회사명의 차량입니다. 바로 그거야. 중장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봉쇄됐고 특공대가 출동했어요. 헬기가 해당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승합차 안에서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마치 약물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손목과 발목엔 결속 밴드가 채워져 있었고 입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앞좌석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옆자리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깼군.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도윤은 그를 노려봤습니다. 입 맞게 풀어줘. 운전석의 남자가 뒤를 돌아 도윤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당신이 장석훈입니까? 그렇지. 잘 알고 있구나.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장석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원해.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진실을 더 이상 파헤치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를 죽인 게 당신입니까? 장석훈은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엔 감정이 없었어요. 직접 죽이진 않았지. 하지만 명령은 내렸어. 내 아버지는 너무 많은 걸 알았거든. 그리고 멈추지 않았지. 경고했는데도 말이야.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에 아버지의 원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고 상대는 셋이었어요. 너도 내 아버지처럼 사라질 거야. 그럼 모든 게 조용해지겠지. 그때 차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석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군용 헬기가 차량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빌어먹을. 장석훈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운전석의 남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경찰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앞쪽 도로에 경찰 차량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특공대원들이 방패 뒤에 숨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마. 돌파해. 장석훈이 소리쳤습니다. 운전자는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가속했습니다. 경찰은 타이어를 향해 발포했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이어 하나가 터졌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승합차가 경찰 차량을 들이받으려는 순간 옆에서 다른 차량이 나타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군 헌병대 차량이었어요.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더니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차 안이 뒤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옆으로 쓰러졌고 장석훈도 좌석에서 앞으로 튕겨나갔어요. 운전자와 동승자는 에어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순식간에 특공대가 차를 포위했습니다. 차에서 나와. 손을 머리 위로. 장석훈은 피를 흘리며 차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특공대원이 그를 바닥에 눕혔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일병 한도윤 구출. 의무대 준비. 헌병들이 차 문을 열고 도윤을 꺼냈습니다. 결속 밴드를 잘라내고 도윤을 일으켰어요. 도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 못했지만 의무병이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장석훈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였어요. 수십 년간 진실을 숨기고 자신까지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분노보다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 말이죠. 헬기가 착륙했고 중장이 내렸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달려와 껴안았어요.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괜찮아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경찰과 군인들이 둘러서 있었고 헬기 로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석훈과 그의 일당은 체포됐습니다. 군검찰과 경찰 합동 수사가 시작됐고 그의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조사받았어요. 카르텔은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간 숨어있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고 관련자들이 하나씩 검거됐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군 내부 비리, 정치권과의 유착, 그리고 한 소령의 순직이 사실은 살인이었다는 진실까지 말이죠. 여론은 들끓었고 국방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도윤은 의병 제대를 선택했습니다. 군 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부대는 작별 인사를 해줬고 동료들은 도윤을 배웅했습니다. 제대하는 날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가을이었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도윤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도윤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런 길을 걸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였죠. 저도 제자리에서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무덤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중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묘 앞에 서서 조용히 경례를 올렸어요. 늙은 군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내가 남긴 진실을 우리가 지켰다. 내 아들이 완성했어. 세 사람은 한동안 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어요. 도윤은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묘비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중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뭘 할 생각이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좋은 생각이야. 내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할 거야.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타와 은폐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가족의 화해와 정의의 완성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도윤은 부상을 입었지만 더 강한 사람이 됐어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오래 잠겨 있던 상처는 조금씩 회복됐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대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폐 벙커 깊숙한 곳엔 여전히 한 개의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에 덮인 그 파일 안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언젠가 누군가 그것을 발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윤과 그의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진실이 승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앞을 향해 걸어갈 시간이었습니다.